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마곡 마이스 부지에 세계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이마트 쪽에서 그 부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고민을 왜 했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를 잠깐 보면 18일이죠. 18일에 마이스 복합 사업 개발에 이제 입찰 참여 3개 업체가 등장을 했는데, 보시면 롯데, 한화, 이지스 자산운용 이렇게 3개 그 컨소시엄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조 5천억이고 공사비가 1조 5천억인데 여기 이제 3개 블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를 통틀어서 이제 마곡의 이제 마이스 부지로 보고 있는데, 이 밑에가 이제 이마트의 부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광장이 있고 이 광장에서 공항철도랑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아무래도 더 입지가 좋은데, 이쪽에 이제 참여한 업체들 보면 면면이 다들 뭔가 백화점은 하나 정도씩 가지고 있고 호텔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보시면 한화랑 아무래도 롯데가 가장 이제 유력해 보이는데, 이 두 업체의 이런 입찰 참여 경쟁 구도는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있었냐라고 하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그 북부 역세권 마이스 개발을 가지고 이 두 업체가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북부 역세권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화 갤러리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화 갤러리아를 들고 이제 이쪽에 뭔가 백화점을 꾸밀 것 같고, 롯데도 롯데 백화점이 있죠.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이미 김포 롯데몰이 있긴 해요. 롯데몰 김포가 있긴 한데 여하튼 뭐 크게 거리는 안 되지만 일단 그 롯데 김포의 롯데몰 같은 경우는 임대로 하는 거니까 뭐 아무래도 자기 땅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하죠. 대표적인 예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인천 터미널을 가지고 신세계랑 롯데랑 싸워서 롯데가 임차를 이제 임차권을 따냈는데, 마찬가지로 언제 뺏길지 모르는 김포몰인 거죠. 그게 뭐 언제 또 신세계가 가져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롯데는 또 참여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유력한 백화점을 가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이 마이스 부지이기 때문에 이마트로서는 이 입지가 좀 떨어지고 면적도 작은 부지에 그 백화점을 뭐 스타필드를 출점을 했을 때의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결정나는 걸 보고서 진행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끌고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컨소시엄이 참여한다가 확정이 됐으니 뭐 대기업들이야 정보력은 빠를 테니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가져갈 수 있는 이 그림에서 이마트는 좀 더 빠르게 세일 앤 리스백으로 뭐 어떤 형태든 여하튼 비용을 줄이는 형태로 백화점이 아닌 대형 마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백화점이 이쪽에 들어오고 마이스가 조성되고 이 이마트의 부지는 이마트가 하든 뭐 다른 쪽에 임대를 주든 대형 마트 쪽으로 가는 구도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저의 가설이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이 구도가 서울 역세권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 마곡 마이스 부지 자체는 입찰이 되고 우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년 내에 착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건 언제든 뭐 바뀔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가지고 좀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을 내용을 보면은 원래는 2015년까지 한화가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사업성이 없다라고 우선 협상 사업자를 이미 따냈었지만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무기한 보류됐다가 다시 진행되고 이제 또 다시 한화가 다시 그 사업권을 따낸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진 과정을 보면 2008년에 이미 이런 뭐 마이스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진행이 됐다가 이제 한번 그 한화 쪽에서 사업을 접고 다시 2018년부터 사업자 모집을 해서 그때 한화랑 삼성이랑 롯데랑 붙었었는데 금액은 한화가 7천억, 삼성이 6천억, 근데 롯데는 9천억을 써냈었어요. 근데 이게 금산 분리에 의해서 그 메리츠 쪽에 지분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게 메리츠가 아닌 한화 쪽으로, 롯데 메리츠가 아닌 한화 쪽으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롯데는 이번에도 한번 이렇게 그 붙게 되는 게 뭐 이때의 뭔가 그런 아쉬움 때문에 좀 더 다급하고 조급하고 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이쪽도 호텔과 뭐 판매 시설과 그리고 오피스 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일단 이쪽도 이제 우선 사업자가 한화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한번 사업성이 없어서 무산됐던 경험이 있어서 마곡도 좀 걱정은 됩니다. 어떤 게 걱정이 되는가 하면 마곡 부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역 북부 역세권과는 좀 조감도가 많이 다르죠. 이쪽은 이렇게 뭔가 고층에 35층에 50층이 아니라 초고층 아니고 고층 빌딩으로 되는데 초고층은 50층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35층이라고 하면 뭐 초고층은 아닌데 일단은 초고층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곡은 훨씬 이제 층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사업성을 좀 담보를 하려면 고도 제한이 풀려야 되는데 그 특별계획구역에 이제 모집 공고를 보면은 고도 제한을 이유로 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게는 되어 있습니다. 지연시킬 수 없게는 되어 있는데 일단 기업들은 뭔가 자선사업가가 아닌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고도 제한이 풀릴 걸 감안하고 들어오는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풀렸다, 일정 내에 안 풀렸다 하면은 기존의 이런 케이스처럼 이 사업 자체를 뭐 무기한 연장하든 아니면 놓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든 뭐 전철이든 지하철이든 한다란 얘기는 믿지 않고 착공이 들어가야 그때서야 이제 믿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세 개의 컨소시엄이나 참여를 했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지만 착공하기 전까지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이렇게 그래도 참여를 했다는 건 뭔가 비용을 다 쓰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아무래도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일단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는 결국은 480점, 600점 만점에 480점을 획득해서
한화가 가져갔었고, 그 서울역 북부 모집 공모를 보면 600점 만점이에요. 6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신용 등급이 100점, 실적이 50점, 가격,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내냐죠. 그러니까 아까 뭐 6천억, 9천억 이렇게 나왔던 가격에 대한 평가가 150점. 그리고 건설과 사업 실행, 뭐 미래 성장성, 재무 상태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6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때 거랑 이제 마곡 쪽 자료를 좀 비교해서 봤는데, 아무래도 이건 코레일에서 온비들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라 그 점수표의 테이블이 좀 다르긴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이쪽은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오늘 마곡 쪽 단톡방에서 얘기하셨는데, 뭐 한화가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한화에서 들어와서 이 부지에다가 뭐라고 하셨더라?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이따가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큽니다. 아무래도 비중이. 마곡 같은 경우는 전체 점수가 100점이라고 하면 20점 정도를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가져가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개발 건설 계획, 테마나 재원 조달, 약간 이것도 다 돈에 관련된 거죠. 그런 부분이 좀 크고, 이 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뭔가 상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조금 적어요. 뭐 50점, 건축 계획이 50점, 개발 테마가 뭐 한 5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간은 좀 이 부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코레일 거다 보니까 좀 비싸게 잘 팔자 같은 느낌이 강하다면, 마곡 쪽 걸 한번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곡 쪽의 공모 지침서인데, 보시면 이게 10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개발 계획이 250, 특화 계획이 150, 기업에 대한 평가가 150, 사업 계획이 250. 그래서 800점이 이제 평가가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200점이 가격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항목들을 보시면 일단 개발 계획, 건축 계획, 특화 계획, 그리고 뭐 일정이나 교통 처리나 종합 개발 구상이라고 해서 이 컨셉의 바이스의 컨셉에 맞게, 토지 이용에 맞게 이게 지켜지냐가 있고, 그리고 특화에 대한 계획, 그래서 필수 도입 시설, 그러니까 원래 마이스라서 이제 뭔가 컨벤션이나 문화 측면에 이제 뭐 집회 시설이 들어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괄호 활성화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 3개의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3개의 부지가 뭔가 광장 같은 걸 중심으로 이제 만나는데, 그 광장을 중심으로 판매 시설 같은 게 이게 연계가 잘 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마곡 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지도 평가를 하고, 컨소시엄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약간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가지만 사업 계획도 그렇고요. 근데 위에 보시면 특화 계획이나 개발 계획 같은 부분이 배점이 낮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의 한 400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반영이 돼서 이 부지가 마이스로의 역할, 그러니까 돈은 200밖에 안 보는 거예요. 사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은,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 애들이 진짜 실제로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한화가 서울 북부에서 했듯이 한다 그러다 또 돈 안 될 것 같으면 또 접거나 하지 않겠냐, 아니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이런 걸 보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영역은
이 마이스가 마이스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서북부의 뭔가 중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많이 봐서 코레일의 이제 민간 부지랑은 다르게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개발함으로 있어서 주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개발하고자 했던 목표랑 맞게 개발이 되는가가 중점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보다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지의 계획을 잡을 때 여기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좀 인식이 안 좋은 게 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전자파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고용 창출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인프라 관리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운영 인력도 그렇고 거의 요즘에는 그 건물들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데이터 센터가 뭐 몇 층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층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거의 뭐 한 층에 뭐 10명 될까 말까요? 그렇게밖에 안 돼서 고용 창출이나 뭐 주변 상권에 주는 영향이나 별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없어서, 고용 창출도 그렇고 해서 아무래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마이스 부지에 넣겠다라고 하면 당장이 뭐 저런 위에 말씀드린 점수를 얻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부지가 뭐 나라에서 공급하는 좀 저렴한 평당 4천 정도 되는 부지지만, 그 부지에 마이스를 하지 않고 그 데이터 센터를 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수익이 날까도 일단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센터로 가진 않을 것 같고, 원래 계획했던 게 들어가는지, 이 특화시설이 들어가는지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오는 그 기업들을 보시면, 일단 하나 갤러리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갤러리아가 이렇게 광교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년에 오픈이 되는데, 이 외관만 봐도 굉장히 눈에 띄게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백화점 산업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갤러리아예요. 제가 명품관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갤러리아가 제일 먼저 떠오를 정도로, 갤러리아가 굉장히 이쪽 사업을 잘하고 있고, 보시면 하나 쪽에서 데려오는 컨소시엄의 구성이 서울 북부 역세권 할 때보다 더 좋습니다. 보시면 아예 그냥 코엑스가 들어가 있어요. 코엑스가 아예 자체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마이스 부지 얘기할 때, 마곡 마이스 부지 얘기를 할 때 제2의 코엑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코엑스가 아예 SI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적인 측면에서 코엑스, 이미 마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코엑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백화점 쪽도 들어가 있고, 호텔 앤 리조트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인터컨티넨탈까지 같이 있어요. 한무 컨벤션까지 또 같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서울 북부 역세권에서 된 한화가 거기에서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한무 컨벤션, 그리고 자기네 호텔 앤 리조트, 그래서 같이 구성된 그 구성에다가 아예 하나 계열에서 첨단 소재 관련 이쪽은 아예 그냥 이쪽에 오피스를 지으면 여기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랑 운영 측면에서의 노하우는 이 컨소시엄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A 엔지니어링 이쪽 설계도
굉장히 유명한 설계고, 뭐 한화, 뭐 당연히 건설 쪽에서 한 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설사기도 하고 해서 아무래도 한화가 거의 마음을 먹고 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걸로 보이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막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공은 금호랑 같이 한다라고 하고 개발이 이렇게 설계랑 같이 붙는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이지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그 비용 측면에서의 이런 FI는 잘 구성했을지 몰라도 GS 리테일이라고 하시면 GS25거든요. 잠깐 이쪽 보시면 브랜드가 GS25, 팝 이렇게 해서 파르나스 호텔이 있긴 한데 파르나스 호텔이 사실 인터컨티넨탈을 운영하는 그 GS 쪽의 자회사인데 사실 이 인터컨티넨탈이 아예 컨소시엄에 붙었는데 여기에 안 붙고 GS 리테일 이쪽에 같이 안 붙고 이 한화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GS에서 인터컨티넨탈 운영하니까 그쪽에 뭔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인터컨티넨탈 호텔 자체가 한화 쪽에 붙어 있다. 이런 좀 재밌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그렇고 건설 같은 경우도 건설사가 참여를 검토했으나 중간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건설에 대한 영역의 회사가 잘 안 보이죠. 사실 그래서 이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지스는 일단 제쳐놓고 롯데랑 한화랑을 봤을 때 한화가 워낙 컨소시엄 구성을 너무 잘해와서 그리고 사업 안정성까지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서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서울역이랑 이쪽이랑 동시에 하면서 그 뭔가 균형 잘 맞춰서 개발을 동시에 패러럴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패러럴하게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 같은 리소스를 가지고 양쪽을 다 커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이다 보니까 한화나 이런 컨소시엄 구성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경기가 안 좋거나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를 이쪽에서 고도 제한 풀리면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한다면 그런 리스크는 분명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